2023년 1월 9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주말 내내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어요. 혀가 막 아프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심하다고 하니까 KF80 이상 마스크 꼭 쓰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괜히 마음까지 좀 꿀꿀했는데 절대 눈 비비거나 손 자주 씻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꿀꿀한 마음 상클로 달래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생방송 시청 인증 사진 저희가 뽑은 두 분 자막으로 나갑니다. 자막 주세요. 네, 각 분야의 꿀 정보 가득 아침부터 알차게 시작해보자. 아이는 학교에서, 엄마는 집에서 배움으로 시작하는 하루라고 하트 여러 개 달아주신 해피 한미 테이블님 고맙습니다. 배움으로 시작.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어서 상암동 클래스 이벤트 크크 뽑아주세요라고 해주신 송1999님, 1009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뽑아드렸습니다. 네. 두 분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두 분 저희가 직접 뽑습니다. 생방송 보고 계신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꼭 달아주십시오. 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머니클래스에서는 최근 미국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사실상 못 박은 배경, 또 그게 우리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새해 계획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9일이니까 벌써 작심삼일 세 번째인데요. 새해 계획 잘 지킬 수 있는 비법,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날씨 막내한테 날씨 먼저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김민지 기상캐스터, 주말 내내 미세먼지 때문에 몸이 막 좀 힘들고 우울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심할까요? 네, 당분간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잿빛을 띠고 있는 서울 시내 모습 보고 계신데요. 회색 물감을 부은 것처럼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남산타워가 미세먼지 뒤덮여서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오늘까지 닷새째 미세먼지로 시야가 매우 답답한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9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져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중국발 방사가 북서풍을 타고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늘도 탁한 공기에서 벗어날 수 없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는 가운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고요. 호남과 경북은 오전에, 경남과 제주는 오후에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한판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상 2도, 한낮에는 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 내륙 등 일부 내륙에 약하게 비나 눈이 오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동해안을 따라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4도, 전주 5도, 부산 8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머물고 있고요. 낮 기온 중부지방은 5도 안팎,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 예보가 들어있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미세먼지로 공기가 좋지 않아서요.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손쉬운 방법,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상클해 주시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월요일답게 출근 정체 일찍 시작됐고요. 길어지는 속도 또한 빠릅니다. 특히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으로는 암사대교와 영동대교, 또다시 동호대교와 반포대교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 하남 방향으로도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55분 정도 소요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역시 성수 방향으로 도봉 지하차도 진입부터 끝자락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합니다. 경기 지역에서 도심으로 가는 길도 어려운데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으로는 탄천 나들목부터 수서지나 탄천 1교까지 정체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고개 주변에서 고장차와 사고까지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판교부터 달래내지나 잠원까지 계속해서 어렵다고 보셔야겠습니다. 부산 쪽으로는 이동량으로 인한 정체가 오산과 안성 사이로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동쪽 지역은 구리 일대와 송파 일대가 판교 쪽으로 어렵습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말 차단용보다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방이양 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인천 강화군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걱정하셨던 분들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바로 기상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화 기자, 우선 이번 지진 언제 어디서 또 어느 정도로 감지가 된 건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게 기상청에서 감지한 당시의 지진파입니다. 기상청은 지진이 오전 1시 28분 인천 광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3.7이고요. 진원 깊이는 19km였습니다. 한반도에서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건 70일 만인데요. 지난해 10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한 후 가장 큰 규모 지진입니다. 인천 지역에선 최대 진도 4가 감지됐는데요. 진도 4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고 잠자던 사람들이 깰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또 창문이 흔들리고 그릇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진도 3, 서울 지역에선 진도 2가 관측됐습니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놀라신 분들 또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진과 관련해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진과 관련해 3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보도국으로도 많은 수의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서울에서도 갑자기 건물이 흔들렸고 잠에서 깼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전쟁이 난 줄 알았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인천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네, 기상청이 디지털 지진계 관측을 시작한 게 1999년이었습니다. 이후 2021년까지 인천은 규모 3.0 이상 지진이 단 한 번 일어났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곳이라는 뜻인데요. 이번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 한반도 안에 지진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 아침 서해 지역 기상 악화로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인천에서 백령도 왕복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인천과 연평도를 잇는 항로 여객선도 오후에 통제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인천 먼 바다에는 높이 1에서 2.5m의 파도가 일고 초속 6에서 1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이 이제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새해 첫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결정한 건데요. 올해 5개 시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년 뒤인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국회 사랑제에서 열었습니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하고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방이양 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실대학의 구조 개선 방안도 추진합니다. 폐교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처분과 사업량도 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해산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자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폐교로 인해 생기는 학교 유휴부지에는
공원이나 수영장, 복지시설 등을 만들어 학생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근무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혁신도시가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밀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세금이 밀린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세금부터 갚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세입자가 자유롭게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포항에서 5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이 씨는 지난해 5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씨가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던 겁니다. 이 집 주인이 세금을 안 내서 공매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그걸 알았다면 당장 나가자고 했죠. 이 씨는 아직까지도 보증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우리한테 손해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입자 돈 5천만 원 그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린 전 재산이지만.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 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 변제되는 금액보다 보증금이 더 많은 주택을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서울 지역은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이외의 지역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도 미납한 국세를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 신청은 매년 200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빌라왕 김모 씨의 전세 사기 사건도 임차인들이 김 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알지 못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브라질에서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은 문과 창문을 부수고 의회 안으로 침입한 뒤 건물 바닥을 파손하고 의장석에 앉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현 대통령인 룰라 대통령은 해당 지지자들을 광신도 파시스트로 지칭하며 모든 법령을 동원해 죄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합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재밌게 찍어서요. 네. 샵 JTBC, 샵 상감동 클라스 해시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뉴스가 딱딱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는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이슈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끼띠 이도성입니다. 올해 이도성 기자의 해예요. 24살이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아닙니다. 네, 당신이 잡는 사이 벌어진 나라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그 재난 문자 와가지고 잠을 설쳤습니다. 지금 눈이 아이고. 부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또 그러신 분들 아마 많았을 거예요. 걱정하시느라고. 네. 네, 도시락보이 오늘 준비된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바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도시락, 블록 도시락 준비했습니다.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꺼지지 않는 불인데요. 이게 서비스 센터에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 테슬라 모델 X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열폭주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진화하는 데 3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영상 보면서 조금 놀랐는데 불이 꽤 크게 났죠. 예. 차량 위에 불길이 치솟는데 이 소방대원들이 물을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계속 뿌렸는데 불길이 죽질 않았습니다. 네. 결국 차량을 모조리 태운 뒤에야 불이 잡혔습니다. 2시간 50분이나 걸렸는데요. 토요일 오후 5시쯤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서비스 센터에 맡겼다가 불이 난 걸 본 차량 주인이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저렇게 불이 난 건가요?
일단 조사는 더 해봐야겠지만 배터리 이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해당 차량은 도로를 달리던 중에 이 전력 감소됨, 주행 불가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시동이 꺼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보험사를 통해서 차량을 센터로 옮겼고요. 그런데 이 센터는 휴일이라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차량에서 물이 끓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이 번쩍 불꽃도 튀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폭발음이 나고 이 차주인이 이상하다 싶어서 직접 119에 신고를 했대요. 경찰과 소방이 도착한 뒤에도 폭발음이 들리면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 열폭주 현상 때문에 불을 끄기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열이 높아지길래 그래요? 이게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요즘에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죠. 네. 열폭주라는 건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보통 짧은 시간에 열이 한 700도, 많게는 1000도까지 올라가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라는 걸 말합니다. 와. 이 배터리라는 게 사실 막대한 에너지를 한 번에 응축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타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배터리가요. 그래서 불을 끄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번 화재 때도 소방차만 13대가 출동했대요. 네. 보통 이제 내연기관 차량 화재가 났을 때보다 물을 한 수십 배, 많게는 100배 정도 더 써야 됩니다. 아, 그나마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전기차 한 번 불나면 이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매번 그럼 이렇게 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이 나면 잘 꺼지지 않습니다. 또 이제 소방대원들은 또 테슬라 차량, 이 전기차 차량 취급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전원이 꺼지면 문 그리고 트렁크가 닫혀서 열기가 어렵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 2020년이었죠. 이 테슬라 차량에 불이 났는데 안에 갇혀있던, 정신을 잃은 채로 갇혀있던 이 차주가 숨지는 일, 이 구조가 지연돼서 숨지는 일도 있었죠. 문을 못 여니까. 네,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은 의식이 없고 밖에서 열려니까 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전기차는 또 화재 확산 속도도 빠른데요. 불이 나면은 직접 끄려 하기보다 일단 몸을 피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이도성 기자가 보도한 요 내용은 3시간 만에 불이 꺼졌지만 길게는 막 12시간 동안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방당국이 개발한 게 이동형 소화수조라 그래서 일종의 그 이동형 수영장 같은 거죠. 거기다가 불에 타고 있는 그 전기차를 아예 넣어서 넣어버리는구나. 꺼버리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또 모든 소방서가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재 대응책도 많이 좀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볼까요?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겨루기 1시간인데요. 이게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11살 제자와 겨루기를 한 30대 합기도 관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조사 네. 결과 1시간 동안 무려 150여 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1시간 동안 150대면 이건 거르기가 아니라 거의 폭행 아닙니까? 사실 좀 일방적인 폭행에 가깝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피해 학생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하고 헤드기어를 써라 그리고 글러브를 껴라라고 하고 이 관장 본인도 글러브를 꼈다라고 해요. 그리고는 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만 겨루기지 사실 겨루기라는 건 체급을 맞춰서 하거든요. 예, 예.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런데 30대 관장과 11살 제자였습니다. 사실 이게 겨루기라고 보기 어렵겠죠. 상대가 되겠나요? 이 때려서 넘어뜨리고 또 일어나면 또 넘어뜨리고 아유. 반복하면서 150차례 정도 때렸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아이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사건 보름 전에 이 제자가 이 PC방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관장과 약속을 했다고 이걸 받아낸 거죠. 네. 그런데 이 사건 당일에도 PC방에 갔대요. 이를 어기지 않았다. 이를 왜 약속을 안 지키냐라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하고요. 결국 이 관장 이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요. 네. 합의를 마친 피해자가 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저는 이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이제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더 다쳤겠죠. 네,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월급보다 축의금입니다. 오. 이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저도 봤어요. 보셨죠? 네. 저 좀 황당했어요. 한 30대 직원이 이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입사했는데 당연히 그럼 동료들이 축의금을 내잖아요. 네. 회사에서 화환도 보내주고 네. 축하금도 보내줬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 직원이 네. 신혼여행 끝나자마자 바로 퇴사를 했대요. 바로 퇴사했다. 대박이죠. 바로? 한 달 만에 네. 그 월급보다 축의금을 더 많이 그 회사에서는 받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셈이죠. 이두성 기자도 네. JTBC 입사하자마자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로? 그렇게 많이 안 친한데 저한테 이 청첩장을 줬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입사를 하고 그래도 한 7개월, 6개월, 반년 정도 있다 결혼하고 지금도 열심히 바로 다니고 퇴사 안 있잖아요. 했어요. 그렇지. 아, 열심히 다니고 네네네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직 인사도 없이 그냥 퇴사를 홀로 해버렸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동료겠죠. 동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퇴사했으면 메시지라도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자그마한 답례품이라도 하나 주지도 않고 입 싹 닫고 나가버리니 괘씸하다.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이 다른 사연들이 뭐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을 수 있죠. 이런 일을 겪으면 당연히 기분 나쁘고 황당하죠. 그 또 주말에 쓸 거잖아. 그렇죠. 또 그 시간을 내서 갔고 돈까지 냈는데 사라진다? 아 이거 황당하죠. 네. 네,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잘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깊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축의금 관련해서 최근 갑론을박이 벌어진 다른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 직장 선배 결혼식에 아내를 데리고 갔대요. 근데 이 선배가 본인 결혼식에 1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축의금도 10만 원을 냈는데 이걸 두고 이 선배가 무슨 거짓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너 아내 데리고 와서 밥 먹고선 그거밖에 안 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10만 원만 내고 아내까지 데리고 밥 먹냐? 이러면서 이게 회사에서도 계속 핀잔을 주고 이거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입이 두 개인데 네, 이런 왜 느낌이구나. 그거밖에 안 내냐. 근데 사실 이 축의금 문제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사실 뭐 경제 상황이나 고려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뭐 와준 거 생각하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근데 식대 자체가 워낙 있다 보니까 맞아요. 또 이렇게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참 어려워요. 이게 또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하느냐 그리고 상대방이 뭐 얼마를 줬냐 특히 뭐 이렇게 결혼을 한 이가영 앵커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쉬워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전 조금 더 해가지고 주거든요 선물로. 그래요? 이게 너무 몇 년 지났으니까 네네네. 물가 상승률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또 명쾌하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오. 지난해 한 결혼정보 회사가 한 건데요. 미혼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축의금 평균 78,900원으로 나타났어요. 내가 내겠다라고 하는 축의금이 저 정도인데 53%가 10만 원 미만 그리고 45%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 또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는 무려 83%가 친밀도.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상황과 주변 사람이 내는 액수 눈치 좀 보겠다는 거죠. 이게 각각 9%, 4%였습니다. 5만 원은 없네요. 아까 그 그래프에서. 그러게요. 조심해야 아니 가영 씨, 네. 도성 씨 그 결혼식 때 어떻게 하셨는지 좀 저는 궁금해요.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리스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라서요. 네. 뭐 법으로 딱 정한 게 없어서 항상 이런 건 좀 왈가왈부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도 월드보이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한민국. 오늘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눈길 끄는 보도가 있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뉴욕타임즈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사는 노인의 이 빈곤과 노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네. 보도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close to 40%, 40%에 육박하고 비슷한 비율의 65세 이상 노인이 still working,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노인 10명 중 4명이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했는데요. 홍콩은 노인 중 8명 중 1명이, 일본은 노인 4명 중 1명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조금 낫죠. 예. 미국에서는 일하는 노인이 18%로 10명 중에 2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NYT 보도에서 말하는 그 고령층의 노동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뭐 왕성하게 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고령층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몰린 그런 상황을 조명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결국에는 뭐 기본적인 소득이나 연금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아닌가요? 예, 그게 큰 원인이 되겠죠. 네. 뉴욕타임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평균 연금은 월 500달러, 약 63만 원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노인의 상황이라면 뉴욕타임즈가 한 사진을 이 기사에 담았는데요. 무료 급식소에 줄 선 아이고. 한국 노인의 모습입니다. 많이 안타깝죠. 뉴욕타임즈는 그러면서 홍콩의 한 교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당황하고 겁에 질려 헤매기만 하겠느냐, 아니면 복잡하지만 우리 삶과 제도를 대폭 다른 방식으로 적응시켜 나가겠냐,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련 눈길 끄는 보도입니다. 어제 이 8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39번째 생일이었는데요. 저랑 동갑이에요. 제 친구 김정은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 위원장의 중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 새로운 불안 요소가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Kim Jong-un's midlife crisis. He's crying after a drink a lot. 그러니까 김정은 중년의 위기. 술을 마시고 울고 있다. 네. 이런 논란이 있는 제목의 기사를 다뤘는데요. 술을 마시고 울고 있는 것도 좀 이용주 캐스터 비슷한 거. 저는 술은 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제목으로 이렇게 다뤘습니다. 술 먹고 울고 외롭고 건강 걱정과 지위 불안에 시달리는 철권의 독재자가 4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새로운 위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예. 텔레그래프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우선 의료진과 부인 리설주 여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아이고. 과음하는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다 네. 했고요. 또 3년 전보다 자신이 불멸의 존재가 아님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 자체도 김정은이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노동당이 총비서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1비서직을 은밀하게 신설한 것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또 김 위원장이 공식 행사에 딸과 함께하거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보좌하는 모습도 급변시 혼란을 막고 김 씨 일가의 안전적 통치를 이어가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 하니까 최근에 여성 편력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예전에 이제 아사히 신문 한국 전 서울 지국장이 낸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김 위원장이 저녁마다 여성들과 호텔을 가는 등 과거에 여성 편력이 심했다.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정일이 호텔 출입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 형 김정철은 지시를 따랐지만 이 김 위원장은 여성들과 계속 호텔 드나들다가 아버지와 갈등 겪었다. 이런 이야기 나서 전 조금 놀랐어요. 네. 그랬구나. 우리 김 위원장과 관련된 외신 보도가 요즘 부쩍 늘고 있는데 중년의 위기까지 온다니 저는 더 이 안보가 걱정이 됩니다. 예. 자, 저도 이제 또 40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많이 힘든데 김정은 씨. 네, 잘하길 바래요.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1위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콧대가 이제 조금 꺾인 걸까요? 최근 한중일 시장 가격을 내렸는데 이 때문에 중국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중국 테슬라 판매장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난동을 약간 부리고 있어요. 지금 집기를 부수는 모습도 살짝 지나갔고 고성을 지르고 지금 사실 아수라장입니다. 네네네. 테슬라가 중국에서 또 깜짝 가격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인데요. 아니 근데 요즘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에 차값 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내리기 전에 산 사람이면 속이 터지겠죠. 아이고. 테슬라는 중국 안에서 판매가 부진하자 이미 지난해 10월 차량 가격을 최대 9%까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다시 기습적으로 가격을 낮춘 건데요. 최대 20%나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부 모델은 미국의 반값 수준이 됐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산 사람들이 화가 난 거고. 그렇죠. 아니 무슨 자동차가 화로회처럼 신가도 아니고 기존 차주들은 테슬라의 들쑥날쑥한 가격 정책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며 환불이나 차액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백화점도 꼭 사고 나면 다음 날부터 세일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재결제할 수도 없고 속상한데 차는 또 비싸서 맞아요. 얼마나 속이 끓겠어요. 이 경찰의 중재 아래 차주들이 원하는 보상 목록을 넘겨받은 테슬라 측은 일단 10만 킬로미터 추가 충전, 보증기간 연장 등의 추가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과잉 생산으로 위기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중국 내 가격 할인 조치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테슬라가 올 한 해 제2의 성장기 도약하느냐 아니면 세계 1위 자리를 뺏기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서 볼까요?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찔한 데이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설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메르데카 118 타워인데요. 데이트할 때 인증 사진이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두 연인이 꼭대기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저게 합성이 아니고 실제로 올라간 거예요? 진짜입니다. 남들 다 가는 루프탑은 이 식상한 커플인 것 같아요. 높이가 679m나 되는데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이에요.
이 두 커플은 러시아 커플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소에 안전장비 없이 세계의 유명 고층 건물에 오른 뒤에 인증 촬영을 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로 유명한 커플입니다. 아, 너무 위험해 보여. 사랑한다면 닮는다고는 하는데 저런 무모함까지 닮은 게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이런 영상은 공개만 됐다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설정이 좀 위험할수록 주목받고 비싼 광고가 붙기 때문에 이들의 아찔한 도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위험해 보여요. 아까 안전장비 없이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유명세가 탐나도 절대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절대 안 됩니다. 네. 진짜로. 안 그래도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이 공개가 되면서 화제를 모으자 말레이시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비가 삼엄한 곳인데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지금 침입을 그냥 했다는 올라간 거예요. 혐의가 확인되면 소환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2023년 금리, 갈 때까지 간다. 금리를 알아야 경제가 보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건 역시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미국 기준금리가 작년 내내 오를 대로 올랐죠. 그래서 시장에선 올 안에는 금리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솔솔.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은 단호하게 NO! 올해 금리 안 내릴 거야 라고 일단은 못을 박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이유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고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도 알아보겠습니다. 늘 경제의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교수님이 이 자리에서 네.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맞추셨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이후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없다. 심지어 더 많이 올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2년 한 해 동안에도 금리를 이렇게 높게 올렸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가라는 그 토끼를 잡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 멀리 도망가는 토끼를 잡자.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럼 만약에 물가가 23년 한 해에도 안정화된다. 2%라는 목표 물가까지 도래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그렇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그렇고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것뿐이지 여전히 2%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물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7%대의 높은 물가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해버린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 소비해도 되겠구나. 기업들은 투자해도 되겠구나. 그럼 물가 더 영영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라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물가 아직 못 잡았으니까 여전히 금리 인상 해야만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다만 금리 인하를 시장에선 기대했단 말이에요. 기대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 비중 늘려도 되겠구나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금리 인하 없는 거구나. 여전히 시장은 오해하고 파월, 이 연준은 그 오해였다. 그거는 헛된 기대였다라고 와해시키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4.5%까지 올라가 있는데 올해는 더 좀 계단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23년 연내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인 거죠. 금리 인하론이 아닌 거예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둔화시키면서 천천히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겠다. 이것이지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속도 조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올라는 가는데 얼마나 가파르냐의 문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뉴스 보니까 지난주에 그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던데 이게 또 중요한 거라 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럼요. 방금 제가 토끼 잡는다고 했잖아요. 물가라는 토끼도 잡아야 되지만 중앙은행에 해야 할 일 하면 두 마리의 토끼예요. 한 마리가 물가라고 한다면 그 다음 한 마리가 경기예요. 경기. 근데 경기를 가장 대변해주는 그 변수가 고용이라는 지표죠. 실업이 많이 있어요.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요. 그럼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듯이 22년 한 해까지는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고용이 탄탄해요. 다시 말하면
물가라는 토끼는 저만큼 달아나는데 경기라는 토끼는 그나마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잡고 경기 침체 우려 없이 물가만 잡기 위해 달려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이렇게 탄탄하다, 타이트하다, 핫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 물가만 잡기 위해서 온전히 냅다 달려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인 것이죠. 둘 다 최악이면 참 힘들 텐데 그렇죠. 하나는 일단 좀 안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실업률은 3.5면 굉장히 양호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22년 연내에 네. 실업률이 다시 뭐 14% 이렇게 찍는다. 네.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판단한다면 금리 인상을 하기가 추가적으로 하기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영영 놓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진다. 고용 시장이 괜찮다라는 얘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는 뭐 감원 칼바람 분다 했는데 전체 다른 산업까지 쭉 해서 보니까 그래도 미국 지금 실업률 자체, 고용 지표 자체는 좀 좋은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 네. 미국 연준이 말할 때 금리 쉽게 못 내리는 이유가 네. 고용 시장이 튼튼해서다, 그러니까 네. 실업률이 낮아서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 실업률이 낮으면 좋은 건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금리 인하였던 거예요. 아. 근데 고용 시장이 탄탄해지니까 금리 인하는 아니고 계속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해도 된다라는 사인으로 들리니까 시장은 계속 고용 시장이 탄탄한 게 실망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특히 말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이 통화 정책의 목적, 그게 바로 물가 안정인데 네, 네, 네. 이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안정화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뭐 하고 싶어지세요? 사야죠. 그렇죠. 그게 소비예요. 아, 소비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수요가 되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늘겠죠. 네.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안정화되면 될수록 물가 상승에 기여하니까 이 논리 때문에라도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원리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실업률이 만약에 상승해요. 그러면 소득이 줄고 소비가 줄고 물가가 안정화되겠죠. 결과적으로 연준이 혹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목표하는 것은 네. 실업률을 올리는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게 경기 얘기하면. 침체를 용인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있어야만 물가가 안정화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실업률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금리를 인상해도 되겠구나라는 사인으로 들리니까 시장은 또 한 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실패다. 뭐 시장이 실패다. 뭐 제롬 파월의 실패다.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오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 여기를 이렇게 뭐 치료를 하면 여기 부작용이 나타나도 이거를 감수하고라도 이거부터 잡아야 되니까 그게 물가군요. 가장 우선인 게 그렇습니다. 물가군요. 그놈의 예. 물가. 그렇죠. 그놈의 물가 때문에 실업률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런 경우라면 좀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좀 조건이 있을까요? 금리 인하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쟁의 종식 같은 경우. 그러면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두 번째 시나리오, 이게 사실은 엔데믹 선언이나 종식 선언, 전쟁 종식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네. 어쨌거나 물가가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떨어져줘요. 네. 그러면 물가라는 토끼를 잡은 거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물가 상승률 실적치가 안정화된다.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떨어져 준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도산과 같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경기 침체 그렇게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 위기는 싫어요. 경기 침체는 감당할 만한데 경제 위기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영 이 토끼를 못 잡는 거예요. 네. 기업의 도산과 같이 혹은 은행의 부실과 같이 금융 부실이라든가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때는 도저히 물가라는 토끼를 놓치고라도 이 경제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금리가 높아서 기업들이 뭐 투자할 돈을 못 구하거나 그렇게 해서 뭐 도산이 되면 이건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렇죠. 경기 도산하는 정도까지는 침체까지는 안 된다. 괜찮고 매출 감소나 기업이 어려워하는 것까지는 견딜만 하고 그래야 물가가 잡는다고 보지만 네. 기업이 도산하고 은행의 부실이 일어나고 뭐 경제 위기가 나타나고 그 정도까지는 물가 잡는 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쪽 토끼부터 잡자. 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가
아주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목표 물가가 선진국들은 2%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건 자의적인 거예요. 중앙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아니 2%의 목표 물가는 도저히 불가능해. 굳이 2%의 목표 물가를 지켜야 되나 하는 목표 물가를 아예 조정해보자 네. 하는 종류의 학제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8월에 잭슨홀 미팅 때 그 미국에서 이 경제 학파들이 그렇게 갈등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 목표 물가도 괜찮지 않겠어? 아니야, 2%를 유지해야 돼. 이런 갈등이 있고 나면 보통 중앙은행이 보고서를 냅니다. 목표 물가에 대한 재검토. 그럼 그 보고서가 나온 후에는 말 그대로 목표 물가 우리 미국 경제를 고려하면 2%가 아니라 3%가 적정하다. 다시 말로 이 목표 물가에 뉴 노멀이 오는 거예요. 아예 기준을 아예 바꾸는. 그렇죠. 기준 자체가 올라가면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 실적치가 3%에 부합하게 떨어질 때 그럼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라는 또 사인이기 때문에 역시 이 세 번째 해당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한 변수겠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실제 등장한다면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변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가정하시기를 금리 인하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뉴스를 보면서 이런 거 변수를 잘 생각하면서 보면 또 좀 뭔가 예측을 나름대로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올해 초부터 증시가 상당히 오락가락하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는 데는 방해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23년 2분기까지 고점을 향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금리 인상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선행하니까, 심리지표니까. 그런데 말이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인상한다. 더 빠른 속도로 올린다. 혹은 더 장기간 인상한다. 그러면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분이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반영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예상한 방향대로 그 범위 내에서만 흘러간다 그러면 금리 인상 그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미 다 아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암동 클래스 매주 월요일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상암동으로 초대합니다. 학교 졸업하면 공부도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와 정말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매일 실감하고 삽니다. 고민도 늘어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암동 클래스 이런 어른들의 이 평생 지식 고민도 함께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삶의 지혜를 이분께 얻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주제 주시죠. 새해 계획, 올해는 성공할까? 작심삼일 탈출법. 1월 와. 9일이기 때문에 이미 망했어요. 작심삼일 3번 했는데 이맘때 사실 이제 1월 1일 때 계획 세운 걸 이제 슬슬 수정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김 교수님은 해외 계획 혹시 뭐 세우셨어요? 저는 독서하기 독서하기는 사실 목표죠. 아. 그래서 1월 달에 난중일기 2번 더 읽기. 뭐 이런 거. 되게 구체적이네요. 네. 왜냐면 난중일기에 그 먹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난중일기에 있는 그 이순신 장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음식 얘기가 그 사람 힘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지금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한번 또 읽어야 돼서 2번 읽기. 그 다음에 푸시업이나 아니면 뭐 스쿼트 같은 거 52개, 55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몇 개 좀 있거든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세우셨는데 이게 아마 뒤에 노하우 중에 하나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뒤에 어떤 맞아요. 얘기를 하고요. 맞아요. 하은 앵커는 또. 사실 저는 지난해부터 조금씩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지난해 처음으로 10km 완주를 했고 올해 하프에 도전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근데 사실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날씨가 추워서 맞아요. 그 미세먼지도 있고. 맨날 타협을 하다 보니까 연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작심삼일도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탈출법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작심삼일을 좋아해. 뇌가 아예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뇌가 방해를 해서 우리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가끔 우리의 사자성어나 아니면 우리의 속담 같은 걸 영어로 바꿔서 외국 연구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작심삼일인데요. 저한테 외국 연구자, 특히 신경과학, 뇌과학 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니는 정말 72시간의 의미를 이렇게 예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72시간이죠. 네. 우리 뇌가 나의 의지, 나의 감정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가 72시간 정도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일 후에 어디서 만나서 뭐 먹을까? 요 정도까지는 무지하게 치열하게 이게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뭐 먹을까? 모레 뭐 먹을까? 그다음에 이번 주 지금 월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뭐 먹을까?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막 이래. 이게 뭐냐면 지금 내 상태에 기초해서 내가 뭐 좋아할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야, 한 달 후에 우리 회식 장소 어디로 갈까? 그럼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 예전에 거기서 먹었더니 맛있던데 왜 지금 내 상태로부터 시뮬레이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내가 원하는 식당에서 회식하게 만들려면 3일 이전에 해라. 일주일 전에 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시뮬레이션 할 수 없다.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 내가 어떤 걸 결심했는데 그걸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게 미래의 나를 계속 다그칠 수 있는 게 72시간이 한계라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그럼요. 72시간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면 이제 전혀 다른 나를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심삼일이면 이런 농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면 되잖아.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는 게 아니라 3일 단위의 계획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3일 단위의 계획을 계속 세우는데 이게 또 3일마다. 어렵다 하는 분들은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계획이랑 목표를 착각하셔서 그래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올해 10km, 그다음에 하프 이런 거는 목표지 계획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뭐 한다라고 하는 걸 계획 세웠다라고 자주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6개월, 1년 정도 끌고 가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3일 동안 혹은 오늘 하루 뭐 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결심을 했다라고 하면 그 결심을 대략 10개에서 20개로 잘게 썰어내는 게 계획이에요. 네. 잘게 썰어내라. 디테일하게 잡아라.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계획에 실패할 때마다 저는 사실 자책을 많이 했거든요. 아유, 너란 사람은 참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 좀 우리 뇌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니까 좀 가벼워져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 제발 당신의 의지력을 믿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말고 당신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출발점을 계속 곳곳에 심어 놓으세요. 제가 난 정말 정신력이 약한가? 왜냐면 가져가야 될 물건 꼭 가져가야지라고 책상 위에 놓고 매번 그냥 아침에 나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간단하죠. 신발 옆에 놓으면 돼요. 진짜 잊지 공감돼요. 않게. 네.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신발 옆에 놓으면 훨씬 더 내가 나를 자책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 우와.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우리는 일어날 때만 알람을 맞춰놓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해야 되겠다. 네. 하루에 얼만큼씩 늘려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자, 그거를 10개, 20개로 만약에 잘게 썰어놨어요. 네. 그러면 오늘 망했어가 아니라 오늘 10개 중에 7개를 했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럼 내일 8개를 해야지. 네.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게임이라고 하죠. 게임으로. 네, 그러니까 나를 게임처럼 만드는 거예요. 일단 내 뇌 탓을 해도 되니까 약간 안심이 되는데요. 일단 그러면 새해 계획에 성공하려면 어떤 방법이 구체적으로 필요할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알아보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계획은 작게 쪼개랍니다. 20개를 해서 17개 지키면 많이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떻게 좀 잘게 쪼개면 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중의 인기를 오늘 이번에 2번에 읽는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면 너무 막 그거 자체도 스트레스거든요. 막 이걸 계획을 세밀하게 짜는 것도. 맞아요. 어떻게 그 잘게 이렇게 쪼갠다, 썰어낸다에 딱 적합할 때가 있어요. 기분 안 좋을 때. 기분 안 좋을 때 사람이 이렇게 자꾸 썰어요. 찍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묶으려고 그래요. 네, 묶으려고 하고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다 함께 가자. 네. 이런 생각이 뇌에서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침울하거나 약간 우울하거나 이러면
사람이 이렇게 자꾸 뭔가를 썰고 그다음에 쪼개나가기가 좋은 상태로 변해요. 그래서 흐린 날, 좀 우울한 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내에게 혼난 날.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혼나요. 네, 요즘 미세먼지 심하니까 요즘 따뜻해요. 그런 소식 들린 날. 그다음에 뭐 가끔 재난 문자 온 날. 이런 날 보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밝지 않죠. 네. 그럼 되게 재밌는 건 인간이 밝지 않고 무언가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더 하기 좋은 행동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계획 세우는 거예요. 우와. 네. 왜냐?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잘게 썰고 싶은 마음이 더 잘 되거든요. 날 맑은 날은 목표밖에 못 세웁니다. 근데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근데 막상 실행에 옮기려면 날씨가 너무 춥네. 아니면 뭐 이것만 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미루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미룬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어느 정도 계획에 마중물이 적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앞에 초반부의 계획일수록 하기 쉽고 만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도 씁니다. 거의 점잖은 표현은 아닌데 앞에 그 계획 앞에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아주 쉽게 조질 수 있는 거.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만만한 것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혹은 시작할 때 그때 너무 거창하고 멋있는 걸 주로 놔요. 맞아요. 쪼잔한 걸 안 넣고. 그래서 날이 흐린 날에 혹은 추운 날엔 반드시 잠용정이 울리면 다리를 이불에서 꺼낸다. 다리를 이불에서 네, 꺼낸다. 그런 거는 아주 간단한 단서거든요. 하지만 왜 마중물이 있으면 거대한 물줄기가 나한테 향해 오는 것처럼 그런 게 계획이에요. 그런 게 초창기 계획. 작은 걸 성공하면서 계속 해 나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다리 꺼내기, 물 한 잔 먹기 뭐 이런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그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데서 유행하는 게 오늘 뭐 운동 완료, 오운완이라고 네. 운동하신 다음에 오늘 운동 완료 이렇게 딱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해시태그 달아서. 인증샷과 함께. 맞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계획을 실천한 거를 좀 기록하는 거 이건 좀 도움이 되겠네요. 당연히 기록 도움되고요. 왜냐하면 다음에 좀 더 좋은 스코어를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재밌는 팁을 드리자면 그 기록이 오늘 1000개 했어, 500개 했어, 1200개 했어 이렇게 딱 끊어지는 수로 가면 안 좋아요. 진짜요? 안 좋다고요? 네. 왜요? 좋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기록하는 게 좋은데 네. 그 기록이 오늘 96개 했어. 네. 그러면 뇌가 기억해요. 4개 더하면 100개였는데. 오늘은 125개. 5개 더하면 130개였는데. 제가 그래요. 네.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퇴사하는 줄 아세요? 언제요? 근속기념일 이후에. 왜 이제 종결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약간 엇나가게 홀수로. 우와. 네, 기록도 홀수로. 네, 그러니까 짝수에 아니면 10, 100 단위로 딱 끊어지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 이러면 종결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500개를 했어. 그러면 400개, 600개보다 500개 한 날이 더 다음 날 뿌듯해서 그걸 다시 안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496 여기서 한번 멈추고 그러면 마치 미왕선생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사랑처럼 계속해서 그걸 떠올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걸 앞으로 다음 날 500개, 600개를 향해 가게 만드는 마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게 되는 거.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 연구를 해놓으셨군요, 이 심리학자분들이. 그러게요. 대단하다. 너무 신기해요. 네. 마지막 질문,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획을 보통 뭐 3주 정도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어느 정도 계획을 실천했을 때 나한테 체화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통 이게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근데 정말 길지 않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보통 하면 습관이 되고요. 네. 오. 그리고 습관이 없어지는 건 되게 어렵고요. 오. 그래서 저도 2020년에 시작해서 스쿼트를 하루에 50개씩 했는데 52, 오늘은 52, 오늘 56, 그다음에 62,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200개씩. 우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절이 망가져서 못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로 하게 됩니다. 네. 그 정도. 지금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아쉬운데 저희가 그럴 줄 알고 또 오늘 본방송 끝나자마자 유튜브로 상클 2교시가 이어지니까요. 김경일 교수님 조금 더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날씨 듣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파가 잠잠하나 했더니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미세먼지로 잿빛을 띠고 있는 서울 시내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높은 남산타워도 미세먼지를 뒤덮여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까지 닷새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9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의 중국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늘도 탁한 공기에서 벗어날 수 없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는 가운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고요. 호남과 경북은 오전에, 경남과 제주는 오후에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 내륙 등 내륙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나 눈이 오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동해안을 따라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4도, 전주 6도, 부산 8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머물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6도, 광주 10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 보이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의 단비가 미세먼지와 동쪽 지역의 건조함을 씻겨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도시락 이슈 시간에 축의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지난해 3월 23일부터 25일 미혼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신뢰 수준은 95%에 표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66%포인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잘 읽었네요. 네, 그러게요. 네. 오늘 어떻게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계획 지키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지 도움이 되는 방법 배웠죠? 맞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나요? 일단 목표가 아닌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거나 비가 오거나 이렇게 흐린 날 세세한 촘촘한 계획을 세우기에 좋다. 전 이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실패했어도 그거는 내가 아니라 나의 뇌의 탓이다. 약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승리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오늘 김경일 교수님과 상클 2교시 본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지 말고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뜰 겁니다. 이 QR코드 뜨면 카메라 그대로 켜서 찰칵 찍으시면 JTBC 뉴스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인지심리학이 뭔지, 내 마음, 내 행동,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인지심리학으로는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이 들어오셔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